이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긴장감 서린 절박한 말투. 여진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 성함이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동수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백동수예요.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의 길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백여진의 어린 시절은 참 외로웠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아버지 백동수 씨는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죠. 어린 여진이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반찬통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간 계란말이를 꺼내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아버지 트럭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신발이 있는 날은 기뻤고 없는 날은 가슴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시면 꼭 여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장거리 운전에 지치셨을 텐데도 여진이 얼굴을 보면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진아,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해. 그게 제일이야.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여진이는 어느 날 아버지 손목에 찬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차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어요. 가죽줄은 다를 대로 달았고 시계 뒷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시계 유리에는 잔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새 시계를 사드리고 싶을 만큼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빼지 않으셨어요. 아빠, 그 시계 왜 항상 차고 다녀? 많이 낡았는데. 여진이가 물었더니 아버지는 시계를 내려다보시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시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시면서요. 이거 귀한 분한테 받은 거야.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한테 받으셨는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쭤봐도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여진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만의 사연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진이는 21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녔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자격증을 따고 동네 작은 개인 병원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빙판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셨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여진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거든요. 이틀 뒤에 집에 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여진이는 아버지 곁에서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아빠, 나야. 여진이야.
눈 떠봐.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진이는 아버지 손을 잡은 채로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병원 관계자가 여진이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소지품입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항상 차고 계시던 그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 충격에도 시계는 멀쩡했습니다. 여진이는 시계를 꺼내 손에 꼭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장례식장에는 먼 친척 몇 분이 오셨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조문하시고는 힘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모두 떠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 여진이 혼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밥 국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우니까 더 서러웠어요. 그렇게 여진이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26이 된 여진이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출근해서 환자분들 돌보고 퇴근하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은 대충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TV를 켜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걱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투정 부리고 시끌벅적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면 얼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허해졌거든요. 나도 저런 가족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단골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문 앞에서 한 남자가 할머니 환자분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30쯤 돼 보였고 단정한 차림에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걸음이 불편하신지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 남자가 팔을 내어드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조심조심. 남자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리고는 물도 떠다 드렸어요. 여진이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어르신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자기 부모도 아닐 텐데 효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카페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저번에 봤던 분 맞으시죠? 병원에서 일하시나 봐요. 여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한 분이시네요. 점심시간에도 환자분들 챙기시던데. 저도 할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봤어요. 남자 이름은 최세훈이었습니다. 세훈 씨는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했어요. 말투가 여유롭고 정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세훈 씨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조금 더 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첫인상처럼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세훈 씨는 어머니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시어머니 될 분은 여진이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착한 사람을 데려오다니. 어쩜 이렇게 얼굴이 곱니디. 시어머니는 여진이를 위아래로 살피시더니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일은 힘들지 않냐?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마치 친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기셨습니다. 여진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세상에,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앞으로는 내가 엄마 해줄게. 응? 그 말에 여진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겠다고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여진이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야. 알겠지? 외로웠던 거 다 잊어버려.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자기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기댈 곳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함께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여진이는 세훈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진이는 손목에 아버지 시계를 찼습니다. 낡은 시계였지만 꼭 차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남편의 다정한 말 속에 어떤 거짓이 담겨 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을 얻었다고 기뻐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걸 여진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여진이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집은 꽤 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하지만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의 잔디는 관리가 안 돼서 듬성듬성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했을 집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여진아. 많이 기다렸어. 시어머니는 여진이 손을 잡고 집 안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벽 한쪽에 액자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커다란 공장 건물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가운데에 서 있고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이게 내 시아버지야. 여진이 너를 봤으면 누구보다 좋아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다른 사진에는 고급 외제차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린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배경은 어느 고급 호텔 앞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장식장 안에는 트로피와 상패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범 납세자 상, 지역 상공인 표창, 사업 유공자 감사패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리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손을 타지 않은 게 눈에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마른 걸레를 들고 와서 먼지를 닦으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사업 잘 되던 시기에 받은 거야. 그때는 청와대 행사에도 초대받고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예전엔 이 정도가 아니었어.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이 동네 건물 2채도 우리 거였어.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만 안 하셨어도 지금쯤 강남 아파트 몇 채는 우습게 있었을 거야. 남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 사업 확장한다고 빚을 너무 많이 냈지. 그게 화근이었어. 여진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댁이 한때 잘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진 속 모습과 지금 현실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래도 우리 세훈이가 있잖아. 사업 한 번만 다시 성공하면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딱 한 번만 제대로 되면 돼. 아버지처럼 무리하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진이는 그 말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분간은 안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건 어때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회사 다니는 건 꿈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언제 부자가 돼? 그건 답이 없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우리 세훈이는 그릇이 달라. 직장인 하기엔 아까운 아이야. 여진아, 넌 몰라도 돼. 세훈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여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확신에 차 있으니 자기 생각이 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진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진이는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밑에서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귀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여진이는 누구와 통화한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사업 관련 통화겠거니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진이를 볼 때마다 유독 살갑게 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쑥스러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일찍 여의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진이의 월급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꼭 그날 즈음이면 연락이 왔습니다. 여진아, 이번 달 장 좀 봐야 하는데 현금이 없네. 미안한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5만 원, 1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떤 달은 30만 원을 보내드린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생활비가 부족하신가 봐요. 우리가 매달 조금씩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원래 좀 쪼들리게 사셔. 신경 쓰지 마. 내가 보내주면 고마워하실 거야. 그 말에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자기 월급도 많지 않은데 매달 시댁에 보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한테 좋은 기회가 하나 있어. 아는 형이 같이 하자는 사업인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여진이는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데 딱 한 번만 기회가 오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처음엔 작게 시작하셨거든. 나도 할 수 있어.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여진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잠든 후 여진이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둔 아버지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죽줄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어요.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까? 여진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한탕을 노리지 말고 꾸준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각은 그것과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여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생겼잖아. 혼자보다는 나아. 같이 힘을 합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진이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함이 계산된 것이었다는 걸요. 남편의 사업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덫을 조이고 있다는 걸 여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날마다 돈을 보내고 남편의 꿈을 응원하면서 여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렁으로 한 발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여진이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함을 믿었고 남편의 꿈을 응원하려고 했어요.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진이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거든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한 명은 집 외벽을 훑어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핸드폰으로 집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진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우리 집 사진을 찍는 거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다른 길로 돌아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10분쯤 지나서 다시 나와 보니 남자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진이는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까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진도 찍던데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 사업 관련해서 온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사업 관련이요? 무슨 사업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나중에 말해줄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여진이는 찜찜했지만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여진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는데 1층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밤이 조용해서 귀에 닿았습니다. 지금 해야 해. 더 미루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뭘 기다려? 사람들이 또 왔잖아.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여진이는 계단 위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왔다는 게 아까 그 남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뭘 지금 해야 한다는 걸까요? 마음이 뒤숭숭했지만 여진이는 내려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하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나중에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여진이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여진아,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여진이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나한테 빚이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빚이요? 얼마나요? 1억 정도 돼. 여진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억이라니. 그게 어디서 난 빚이에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여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나 빚이 너무 많아서 너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 채권자들이 배우자한테까지 찾아올 수 있어. 그럼 네 월급까지 압류당할 수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진이는 멍하니 이혼 신고서를 바라봤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진아. 시어머니가 여진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여진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려고 진 빚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한테 사업하라고 부추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해야 해요? 1억이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집 팔면 안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요? 여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도 더 안 돼. 방법이 없어.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진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면 안 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 넌 내 진짜 딸 같아. 그래서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가족은 그대로야. 빚 정리되면 바로 다시 혼인신고하면 돼. 시어머니가 여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여진이는 시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여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빚 정리되면 바로 재혼 신고하자. 약속해. 서류상일 뿐이야.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 남편의 눈이 간절했어요. 여진이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어요. 1년 동안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는 자기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겠어요? 여진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죠? 여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서류상으로만. 우린 계속 여기에서 같이 살 거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여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신고서를 들었습니다. 도장 찍을 칸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물과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여진이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고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찍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여진아, 잠깐. 네, 어머니. 이 집 명의도 내 앞으로 해둬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여진이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앞으로요? 응. 빚쟁이들이 집까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 내 명의로 해두면 안전해. 시어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어머니,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진이 어젯밤 들은 얘기가 떠올라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집을? 아니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니? 절대 아니야. 여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제 이혼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정리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주고 출근하렴. 내가 다 처리해 놓을게. 여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진아, 우리 이 집은 지켜야지. 내 명의로 해놔야 안전해. 나 못 믿어? 시어머니의 눈이 다정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믿어요. 오늘 인감증명서 떼어올게요, 어머니.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여진은 가방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들며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여진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여진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인감도장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진이는 평소처럼 출퇴근을 하며 지냈어요.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뒤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고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날도 여진이는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 만두가게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기만두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아줌마, 고기만두 2인분이요. 여진 씨 왔어? 오늘도 시어머니 드릴 거야? 만두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셔서요. 에고, 효부가 따로 없네. 시어머니 복 받으셨다. 아주머니의 칭찬에 여진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따끈한 만두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 낯익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며칠 전에 집 앞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여진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왜 또 왔지?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남자 중 한 명이 여진이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여진이는 못 들은 척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소파가 없었어요. TV도 장식장도 식탁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도 없었어요. 남은 것이라곤 맨바닥과 먼지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여진이는 멍하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으로 뛰어갔어요. 안방도 비어 있었고 작은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도 침대도 화장대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오니 한쪽 구석에 검은 쓰레기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진이 옷과 물건들이 마구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것만 남겨두고 전부 가져간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만두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아가씨, 백여진 씨 맞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들이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여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채권 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좀 보시죠.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위쪽에 금전 소비대 차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이름 칸에 백여진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여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다 있는데요.
아가씨 명에 맞잖아요. 남자가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여진이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인감 증명서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진이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감 증명서랑 인감 도장 주고 출근하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의 다정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웃음 뒤에 이런 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같은 기계음만 반복됐어요. 여진이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결과는 같았어요. 결국 여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가씨, 여기 서류에 당신 이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빚이에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쓴 돈 아니에요.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여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사정 딱 한 거야 알겠어요. 우리도 알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아가씨 빚이거든요. 갚아야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말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직장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여진이는 텅 빈 집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만두 봉지가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새어나와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 차량이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사 오기로 했는데요.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사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이 집 샀거든요. 등기도 다 넘어왔는데. 여진이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주민센터로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집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매매가 완료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 명의를 여진이 앞으로 해두겠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진이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게요.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거라서요. 인감도장도 본인이 맡긴 거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분명히 사기당한 거잖아요. 일단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순서를 불렀습니다. 여진이는 경찰서를 나와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3억 빚만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날 밤 여진이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빠, 나 어떡해. 여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사람을 믿었는데, 가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여진이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진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여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 여진이는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찜질방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환자분들 혈압 재고, 약 챙겨드리고, 진료 보조하고, 평소와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이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간호조무사가 여진이에게 다가왔어요. 여진 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응? 아니야, 괜찮아.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여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고마워. 진짜 별일 아니야. 여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거든요.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은 눈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여진이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사물함에 짐을 맡기고 다녔어요. 씻을 때는 찜질방 샤워실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가장 싼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온몸이 무거웠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실수도 잦아졌어요. 약 봉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환자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실장님이 여진이를 불렀습니다. 실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어요.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여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실장님이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너 요즘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 여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실장님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실장님, 저 사기를 당했어요. 여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 말을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했던 일, 서류상 이혼한 일, 인감도장을 맡겼던 일, 집에 돌아갔더니 모든 게 사라져 있었던 일. 3억 빚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요. 여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실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실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뭐래? 증거가 부족하대요. 민사로 해결하래요. 에휴, 그게 무슨 소리야. 뻔히 사기당한 건데. 실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여진 씨,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병원인데 내 친구가 거기 실장이야. VIP 전문 요양병원이라 급여가 높아. 그리고 직원 기숙사도 있어. 여진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기숙사가 있다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잠잘 곳이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 입이 무거워야 해. 거기는 재벌가 사람들이나 정치인 가족들이 부모님 맡기는 곳이거든. 비밀 유지가 철저해. 실수하면 바로 잘려. 저 할 수 있어요. 입 무거운 건 자신 있어요. 여진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 사람 아무나 안 뽑거든. 내가 추천해 줄게. 내 친구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실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면접이 잡혔다고요. 여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경력을 확인하고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하는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해요?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 기숙사는 오늘부터 쓸 수 있어요. 여진이는 합격했습니다. 기존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실장님이 빨리 처리해 주셔서 일주일 만에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핸드크림 세트였습니다. 여진 씨, 어디 가든 잘 될 거야. 힘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여진이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여진이는 퇴직금 중 일부를 떼어 사채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도망 안 가요. 돈 갚겠습니다. 매달 보낼 테니까 직장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밀리면 가만 안 있어. 짧은 문자였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여진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억이라는 빚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최소한 당장 쫓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요양병원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여진이는 병원에서 제공한 기숙사 열쇠를 받았어요. 기숙사는 병원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형태의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찜질방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여진이는 가방에서 짐을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시계. 여진이는 시계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줄이 햇살에 비쳤어요. 아빠,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볼게. 여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라고 했잖아. 나 안 도망가고 열심히 할게. 빚도 다 갚을 거야. 시계는 대답이 없었지만 여진이는 아버지가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천장만 보다가 하늘을 보니 눈이 시렸어요. 여진이는 눈물을 훔치고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새 직장, 새 출발이었어요. 3억이라는 빚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오늘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할 곳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새 요양병원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여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전 9시에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진이처럼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었습니다. 앞에는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김 실장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게 될 이 병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다릅니다. 이곳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이에요. 재벌가 어르신들, 정치인 가족분들, 유명인사 부모님들. 그래서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 실장님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환자 이름도 밖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 무슨 병으로 치료받는지, 누가 면회 왔는지, 이런 거 절대로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바로 해고입니다.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업무는 철저하게 분담됩니다. 각자 맡은 병실만 담당해요. 다른 병실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여진이는 담당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3층 일반 병실이었어요. 선배 간호조무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여진 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알아? 선배가 물었어요. 비밀 유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실수 안 하는 거야. 여기는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잘려. 긴장해. 선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여진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됐거든요. 기숙사도 없어지고 수입도 끊기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여진이는 주로 야간 근무를 맡았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야간 수당이 붙어서 급여가 더 높았거든요. 낮에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여진이는 묵묵히 해냈어요. 환자분들 체위 변경해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밤중에 호출 오면 달려가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여진이는 매달 월급이 나오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보냈어요.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3억이라는 빚은 여전히 까마득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갚으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싶었어요. 3달이 지났을 때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 밤 여진이는 복도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입 직원 하나가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나 못해. 이거 못해. 신입 직원이 소리치며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쫓아가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어르신 대변이. 냄새가. 나 못해. 진짜 못해요. 신입 직원은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진이는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307호실이었어요. 문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안에서 어르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여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7호실은 자기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규칙대로라면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대변을 보셨는데 처리가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여진이는 차트를 내려놓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여진이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부끄러워하셨지만 여진이가 담담하게 대하니까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별 말씀을요. 편히 주무세요. 여진이가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진이가 병실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다음 날 오후 김 실장님이 여진이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 실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백여진 씨, 어젯밤에 307호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여진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담당 아닌 거 알면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여기 규칙 뭐라고 했어요? 담당 아닌 병실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대변을 보셨는데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김 실장님이 한참 동안 여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 환자분 가족한테 연락 왔어요. 고맙다고. 밤에 담당자 없는데 누가 와서 처리해줬다고. 여진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긴 그런 거로 인정 안 해줘요. 규칙 어기면 그냥 잘리는 거야. 김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규칙은 어기지 마. 여긴 사소한 거로 쫓겨나는 곳이야.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은 환자분 가족이 괜찮다고 하시니 넘어갈게. 다음엔 없어. 여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혼났지만 김 실장님의 마지막 말투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실장님이 여진이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백여진 씨, 갑자기 부탁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VIP 병실 담당하는 직원이 갑자기 고향에 가야 하게 됐어요. 부친이 쓰러지셨대요. 일주일 정도 자리 비울 것 같아요. 여진이는 VIP 병실이라는 말에 긴장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VIP 병실은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층에 있고 일반 직원은 출입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대타가 필요한데 여진 씨가 해줬으면 해요. 제가요? 다른 사람은 못 믿겠어요. 여진 씨는 입이 무겁고 일도 잘하니까. 김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만이에요. 입 단단히 다물고 있어요. 거기 어떤 환자 계신지 절대로 밖에서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진이는 VIP 병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복도가 넓었고 바닥은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501호실 앞에 섰습니다. 여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노크했어요.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넓은 거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백발의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새로 온 사람인가? 노인이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중후했어요. 네,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백여진이라고 합니다. 여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여진이를 잠시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래, 잘 부탁하네. 여진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창업주였어요. 은퇴 후 승마를 즐기시다가 낙상 사고로 다치셨고
뇌졸중까지 오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진이는 그날부터 그분을 돌보게 됐어요. VIP 병실을 맡게 된 첫날부터 여진이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기업 창업주라는 것만 들어도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회장님은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여진이가 아침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식사를 가져다 드려도 두고 가라는 짧은 말씀뿐이었습니다.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셨어요. 차갑다기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서 여진이는 회장님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하시고 8시에 아침 식사, 10시에 재활치료.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으시거나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재활치료 시간이 가장 힘들어 보였습니다. 낙상 사고와 뇌졸중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와서 운동을 도와드렸는데 회장님은 이를 악물고 버티셨어요. 힘들어도 내색을 잘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물리치료사가 돌아간 뒤에 여진이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침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는데 표정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많이 힘드세요? 여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리를 계속 주무르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재활은 급하게 하시면 안 좋대요. 여진이가 말했습니다. 무릎 아래쪽 좀 마사지해 드릴까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회장님이 잠시 여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진이는 무릎 아래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전에 병원에서 배운 방법이었어요. 어르신들 다리가 붓거나 뻣뻣할 때 많이 해드렸거든요.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고마워요. 여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여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회장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말수는 적으셨지만 여진이가 인사드리면 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끔은 오늘 날씨가 좋네라며 먼저 말을 거시기도 했어요. 일주일 대타 기간이 끝났지만 원래 담당자에 붙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여진이는 계속 회장님을 돌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회장님의 환복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입원복 상의를 갈아입으시는 걸 도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여진이가 소매를 잡아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여진이의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여진이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여진이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평소에 담담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게 느껴졌어요. 이건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여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백동수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백동수예요. 여진이가 대답하는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여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여진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젊은 회장님은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빗줄기가 너무 세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때 앞에서 급정거한 차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어요. 몇 바퀴를 굴러서 도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났어요. 차 앞쪽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불에 타 죽는 건가? 아무리 문을 밀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요. 정신 차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돌을 들고 창문을 깼어요.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나와요. 불이 번지고 있어요. 남자가 회장님을 끌어냈습니다. 회장님은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회장님을 부축해서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직후였어요. 뒤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차가 폭발한 거예요.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회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중년 남자였어요. 트럭 운전사처럼 보이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회장님이 물었어요. 백동수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굴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는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119 연락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백동수 씨는 담담하게 말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회장님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가기 전에 회장님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풀렀습니다. 스위스에서 맞춤 제작한 시계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였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회장님이 백동수 씨에게 시계를 건넸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백동수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 시계를 가지고 우리 회사로 오시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백동수 씨는 망설이다가 시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서 회복한 후에 백동수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지 어디 사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은 사람을 보내 백동수라는 이름을 가진 트럭 운전사를 찾아봤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백동수 씨가 끝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늘 마음에 걸렸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제대로 보답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의 딸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여진이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괜찮으세요? 여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나가 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병실에 혼자 남은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딸이었구나. 회장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은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백동수라는 사람 찾아봐. 20년 전에 트럭 운전을 했던 사람이야.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다 알아봐. 전화를 끊은 회장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이 비서에게 백동수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조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백동수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회장님이 침대에 기대앉은 채로 말씀하셨어요. 백동수 씨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빙판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족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백여진 씨요.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간호조무사가 맞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백여진 씨가 사기 결혼을 당했더군요. 사기 결혼?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백여진 씨 명의로 사채 3억을 만들어 놓고 도망쳤답니다. 집도 팔아버리고요. 지금 백여진 씨는 기숙사에서 살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불러. 우리 법무팀 수석 변호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오후 법무팀 수석 변호사 박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회장님이 백여진 씨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 3억 빚을 떠안게 된 것, 지금 혼자 힘들게 갚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직접 나서기는 좀 그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서시면 백여진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도와주시는지 의아해할 거고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간접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겠나? 일단 법적으로 보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채무 인수라는 게 있거든요. 본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네. 만약 원래 그 빚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채무를 가져간다고 동의하면 백여진 씨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 놈들이 그걸 동의하겠나? 문제는 그겁니다. 보통은 안 하죠. 하지만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단 백여진 씨를 만나서 법률 상담을 해줘. 내가 보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만 해.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무렵 여진이에게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진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 남편 세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잠깐만, 끊지 마. 할 말 있어. 세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진이는 손을 멈췄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진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미안한데요? 여진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서 미리 말을 못했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진짜야. 세훈이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3억 빚을 제 앞으로 해놓은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여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한 거야. 나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세훈이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떠넘겼어요. 나도 피해자야, 여진아. 어머니가 다 꾸민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여진이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라니. 자기가 도장 찍으라고 했으면서 피해자라니요. 그래서 지금 전화한 이유가 뭔데요? 어머니가 다치셨어. 병원비가 필요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세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여진이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여진이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세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진이는 핸드폰을 열어 사채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갚고 있었지만 이자가 붙어서 원금이 거의 안 줄었어요. 아직도 3억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갚으면 10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아니, 이자 때문에 영원히 못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진이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희미한 불빛에 비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만졌어요. 이대로 평생 이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하나. 그때 누군가 기숙사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백여진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진이가 문을 열었더니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여진이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백여진 씨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진이는 의아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기숙사 벤치에 앉아 박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여진 씨가 사기 결혼으로 3억 빚을 떠안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여진이가 물었습니다. 채무 인수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빚을 만든 사람한테 채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명의로 가져간다고 동의하면 백여진 씨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동의할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진이는 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변호사 비용 낼 돈 없어요.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뢰인이 따로 있어요. 의뢰인이요? 누군데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의뢰인 비밀입니다. 여진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가 왜 자기를 도와주려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진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전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채무 인수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해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여진이는 세훈이 보낸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만나자고 했잖아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여진이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세훈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끝을 내겠다고요. 결심을 굳힌 여진이는 박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훈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월급을 대신 받게 해주겠다며 서류를 받아내는 거였습니다. 세훈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여진이는 기숙사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절대 들키면 안 돼. 여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내면 안 돼. 불쌍한 척해야 해. 그래야 걸려들어. 여진이는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거울 속에 자기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카페를 골랐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여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놀랐어요. 세훈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단정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수염도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훈이 여진이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자리에 앉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진아, 오랜만이야. 여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사채를 내 앞으로 해놨어? 여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세훈이 잠시 당황하더니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한 거야. 나는 정말 몰랐어. 나중에 알았다니까. 어머니가 다 꾸민 거야. 세훈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나도 피해자야, 여진아. 어머니가 나한테도 안 알려줬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여진이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파.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 세훈이 말을 흐렸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진짜 급해. 세훈이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진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도와줘. 여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 때문에 3억 빚을 떠안았잖아. 여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월급 받아도 다 빚 갚는 대로 들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래도 너는 일하잖아.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훈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어? 뭐라도 좀. 여진이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미끼를 던질 타이밍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뭔데? 말해봐. 세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월급이 다 빚 갚는 대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알아봤는데 서류만 있으면 다른 사람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대. 다른 사람 통장? 세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 안 당하잖아. 그러면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여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뭐, 내 통장으로? 세훈이 되물었어요. 그래. 서류만 있으면 돼.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그거 가져다 주면 내가 처리할게. 여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세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서류 준비할게. 대신 받아서 현금으로 찾아줄게. 세훈이 덥석 물었어요. 여진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럼 서류 가져와. 오늘 가능해? 응, 가능해. 잠깐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세훈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가며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세훈이 나가고 여진이는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손을 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세훈이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가져왔어. 세훈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진아. 이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세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여진이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표정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여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락할게. 여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세훈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여진이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류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오세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여진이는 약속한 장소로 갔어요.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사채업자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채업자가 여진이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집 앞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 백여진 씨. 무슨 일이에요? 채무 인수 절차를 밟으려고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채무 인수요? 사채업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원래 이 빚은 백여진 씨 전 남편이 만든 겁니다. 전 남편이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동의했어요. 여기 서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세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문제 없네요. 채무자를 최세훈으로 변경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채무 인수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여진이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채무자 이름이 백여진에서 최세훈으로 변경됐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세훈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백여진 씨는 이 빚과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최세훈 씨에게 가게 됩니다. 사채업자가 말했어요. 여진이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자기를 짓누르던 3억이라는 빚이 사라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온 여진이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끝났다. 여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여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분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진이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진이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여진이는 시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무 인수 계약이 완료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진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3억이라는 빚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세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세훈을 찾아갔습니다. 세훈이 숨어 지내던 허름한 고시원 앞이었어요. 최세훈 씨 맞죠? 사채업자가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네요. 최세훈 씨, 3억 원,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해요.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무인수 계약서였어요. 채무자 이름에 최세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훈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거 한 적 없어. 세훈이 소리쳤어요. 여기 당신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있잖아요. 본인이 동의한 거 맞죠? 사채업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훈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진이가 월급 받을 통장이라며 서류를 달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속은 거였어요. 아니야, 이건 사기야. 나는 이런 거 동의 안 했어. 서류상으로는 동의한 거예요. 어쨌든 당신이 갚아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세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세훈은 여진이가 일하는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소란이 시작됐어요. 세훈이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백여진, 나와. 백여진. 병원 직원들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가족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훈이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경비원이 세훈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백여진 불러. 백여진 만나야 해. 세훈이 발버둥 쳤어요. 그때 여진이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내려온 거였어요. 세훈이 여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여진아. 세훈이 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이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줘. 나 이대로 죽어. 3억을 어떻게 갚아? 세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여진이는 가만히 서서 세훈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여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분 내보내주세요. 여진이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세훈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세훈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진아, 여진아. 여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세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 실장이 여진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여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이 여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위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의 재활치료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퇴원하시는 날 회장님이 여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세.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네 아버지 말이야.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0년 전에 자네 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그날 죽었어. 여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비 오는 밤에 차가 전복됐는데 불이 붙었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자네 아버지가 나를 끌어냈지. 회장님이 돌아서서 여진을 바라보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자네 아버지는 끝내 연락을 안 하시더군. 내가 준 시계를 가지고 오면 뭐든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자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하는 사람.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한테 도움을 주고 싶네.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학비를 대줄 수 있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금을 대줄 수도 있고. 뭐든 말해. 여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빚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게 회장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니까요. 회장님이 한참 동안 여진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빙긋 웃으셨습니다. 역시 그 사람 딸이야. 똑같아.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여진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 알겠네. 자네 뜻을 존중하지.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회장님이 여진의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엔 자네가 그 시계 주인이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 감사합니다. 여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이 병원을 떠나셨습니다. 비서가 모시고 차에 탔어요. 차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갈 때 여진이는 고개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진이는 요양병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퇴근하고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봤어요.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실장이 여진을 불렀습니다. 백여진 씨, 할 말 있어. 네, 실장님. 여진 씨 이제 정규직 전환됐어. 김 실장이 말했어요. 네. 여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직 기간 끝났잖아. 평가 결과 좋았어. 앞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면 돼. 김 실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여진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여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여진 씨, 축하해. 고생했어, 진짜. 여진이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여진이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아버지 사진이었어요. 기숙사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정규직 됐어. 여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빚도 다 해결했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 아버지 사진 속 얼굴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말대로 성실하게 살았어. 힘들어도 도망 안 갔어. 여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여진이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손목시계를 찼어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였습니다.
가죽줄은 여전히 달아 있었고 유리에는 잔 흠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계였습니다. 여진이는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작게 말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기숙사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여진이가 병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배신과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던 여진이는 이제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성실함이라는 유산을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선행이 결국 딸에게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낯선 사람을 구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세월을 건너 딸을 지켜준 거였어요. 여진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울목 인생 사연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